연필 하나로 중국을 뒤흔든 위조 지폐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려낸 지폐는 진짜와 다름없었고 심지어 정밀한 감별 장비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였죠. 한때 중국 내 유통된 위조 지폐의 97%가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시작은 가난한 농촌 소년이 먹고 살기 위해 연필을 쥐던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위조 지폐 조직을 혼자서 움직인 남자.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41년 광둥성 차오산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펑다샹은 어려서부터 굶주림에 익숙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란과 혼란이 이어지던 시기였기에 집안 형편은 항상 빠듯했고 부모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찼으며 아들을 학교에 보낼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펑다샹은 초등학교조차 채 마치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를 따라 밭일을 하며 생계를 도왔는데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펑다샹은 유난히 그림에 관심을 보였고 마당의 모래바닥이나 나무 껍질 위에 나뭇가지를 들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나이가 겨우 9살이던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연화장을 그려주며 적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솜씨는 주변 어른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을의 한 노아공은 그런 펑다샹의 재능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의 부모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직접 그림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배움은 펑다샹의 기술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고 그는 한 번 본 고화를 똑같이 그려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종이의 질감이나 붓질의 흔적까지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림 솜씨가 뛰어나더라도 모두가 먹고 살기 급급했던 시대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품 한 점을 팔아도 큰돈을 벌 수 없었던 펑다샹은 결국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고 생계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은 쉽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마디 푸념이 그의 귀를 사로잡았고 펑다샹은 전혀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의 상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가 식량표와 고기표가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고 그것은 펑다샹에게는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곧바로 그는 실제 표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특별한 방해 요소나 복잡한 보안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손으로 그려낸 가짜 식량표 하나를 제작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첫 시도를 마친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상점에 제출했고 의외로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쌀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진 그림 실력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펑다샹은 매일같이 새로운 표를 만들기 위해 종이와 연필을 들었고 그 과정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식량표뿐 아니라 고기표, 면직물표, 비누표까지도 하나씩 재현하기 시작했고 손님이 원본을 가져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베껴서 완성해냈습니다. 복잡한 인쇄 장비 없이도 단 한 자루의 연필로 만들어낸 위조표는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이를 받은 상점 직원들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통과시키는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본인 가족을 위한 생존수단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그의 기술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 이웃들은 물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 제작을 의뢰했고 펑다샹은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올라가며 점차 결혼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더 복잡한 문서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모조품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으며 원본과 비교했을 때 서체의 간격, 인쇄된 인장의 위치, 종이의 색상까지도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쉽게 들통날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작업은 혼자서 조용히 진행되었고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필요한 수준의 완성도를 맞출 수 있었기에 별다른 조직이나 공범 없이도 혼자서 수년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회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개혁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표를 통해 물건을 사는 구조 자체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국가에서 배급하는 식량표나 고기표는 점차 폐지되었고 일반 통화가 그 자리를 대체하자 펑다샹의 기술도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장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는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인쇄 공장을 차리며 합법적인 사업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림과 종이에 익숙했던 그에게 있어 인쇄라는 분야는 낯설지 않아 보였고 손재주 하나로 기술직 일꾼들을 관리하는 일쯤은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펑다샹은 관리나 회계, 유통 같은 영역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 경험이 없던 그는 곧 경쟁에서 밀리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인쇄소는 폐업했고 그동안 모은 자산은 거의 모두 손실되었으며 이후에는 빚까지 떠안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생활은 다시 어려워졌고 그는 이내 가족을 부양하기도 벅찬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손에 연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그려낸 대상은 단순한 표나 증명서가 아니라 훨씬 정교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펑다샹은 100위안, 한화 약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들고 그 안에 무늬와 색상, 숫자의 서체, 광택의 각도까지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이번엔 단순한 생계가 아닌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방법으로 위조 지폐 제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그는 손으로 정밀한 인쇄물과 유사한 수준의 가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고 위조 지폐 역시 그 연장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화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조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기에 처음에는 망설임도 컸습니다. 게다가 화폐에는 다양한 보안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과거의 식량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난이도였기 때문에 그는 며칠 동안 망설이며 도안을 반복해서 분석하는 데만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를 더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로 거세졌으며 그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다시 연필을 들어 지폐의 각 요소를 하나하나 손으로 모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대경을 통해 도안의 미세한 무늬와 음영을 관찰했고 색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익히며 손으로 다시 그려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며칠 밤을 세운 끝에 완성된 시제품은 실제 지폐와 거의 흡사했고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위조 지폐 몇 장을 채권자에게 건넸습니다. 상대는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었으며 그 경험은 펑다샹에게 강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는 즉시 작업실을 정비하고 기존에 팔았던 인쇄 장비 일부를 되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제작 체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점차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생산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한룽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한룽은 위조 지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불법 조직의 우두머리였으며 스스로는 도안을 만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늘 고가의 템플릿을 구매해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비해 수익은 크지 않았고 그는 더욱 정밀한 위조 지폐 도안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가 펑다샹이 연필 하나로 지폐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접촉해온 것이었고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위조 지폐 템플릿 하나를 완성해주면 현금 5만 위안, 하나 약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겠다는 제안이었고 펑다샹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는 어떤 기계 장치나 디지털 스캔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확대경과 연필 그리고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 종이와 씨름하듯 이어진 그 작업은 결국 5달 만에 놀라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펑다샹이 손으로 완성한 위조 지폐 도안은 광택, 색감, 미세무늬, 심지어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입체감까지 정교하게 복제되어 있었고 심지어 광변 잉크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효과조차 수작업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안을 처음 확인한 우한룽은 깊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2세트를 즉시 매입하게 됩니다. 이후 우한룽은 해당 도안을 기반으로 대량 인쇄에 들어갔고 몇 주 뒤부터 전국 각지의 검은 시장을 통해 위조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시중의 감별 장비 대부분이 이 지폐를 통과시켰다는 사실이었고 일반 상점은 물론 금융기관조차도 진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펑다샹의 이름은 유통 조직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곧 다양한 액면가와 버전별로 나눠진 모든 위조 지폐 템플릿 제작을 의뢰받기 시작합니다. 각 템플릿은 기본 12만 위안, 한화 약 2,400만 원에 거래되었고 완성도가 높은 시리즈는 20만 위안, 약 4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며 이 모든 거래는 조직을 거치지 않고 펑다샹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작업했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으며 재료 구매부터 완성까지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펑다샹이 지폐 도안을 예술품처럼 다룬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의 작업 환경은 정돈되어 있었고 지폐의 곡선 하나에도 수십 번의 반복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제작한 템플릿은 점점 더 많은 유통 조직에 퍼졌고 결과적으로 특정 시기에는 전국에서 발견되는 위조 지폐의 97%가 펑다샹의 도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는 공식적인 범죄 조직에 속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산업을 형성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위조 지폐의 교부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범죄자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뒤 남긴 말처럼 자신은 단지 저작권이 없는 돈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인식이었고
법이 정한 선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서 그가 느꼈던 괴리는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자였고 예술가였으며 동시에 불법의 중심에 서 있었고 어느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숨겨진 진실이라 해도 언젠가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었습니다. 2012년 광둥성 일대에서 유통되던 일부 고액권 위조 지폐가 경찰에 의해 회수되었고 감정팀은 곧 그 지폐들이 일반적인 위조 범죄와는 다른 정밀함을 지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색감의 균일도, 선의 일치도, 잉크의 농도까지 모든 요소가 고급 장비로 제작된 것처럼 정밀했지만 정작 어느 조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수사에 오히려 혼선을 주었습니다. 이후 몇 달에 걸친 추적 과정에서 당국은 유사한 위조 지폐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결정적으로 이 모든 지폐가 동일한 템플릿에서 제작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단일 인물 혹은 집단이 공급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위조 템플릿의 유통 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했고 그 끝에 위조 지폐 유통 조직 중 하나였던 쭈어바오라는 인물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체포된 쭈어바오는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자신이 사용한 모든 템플릿이 한 사람으로부터 구매된 것이며 그 인물이 바로 펑다샹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2013년 경찰은 광둥성 차오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은둔해 있던 펑다샹의 거처를 급습했고 당시 그는 또 다른 위조 지폐 템플릿을 새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물품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고 작업 도안과 연필 수십 자루는 물론 특수하게 조제된 광변 잉크, 미완성 템플릿, 그리고 완성된 위조 지폐 약 7,700만 위안, 하나 약 154억 원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은 이 거대한 위조 범죄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72세의 노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흰머리에 마른 체구,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앉아있던 펑다샹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퇴자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의 작업실은 이미 공방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지하 제조소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별다른 공범 없이 오직 자신 혼자의 손과 눈으로 이 모든 작업을 해낸 것으로 드러났고 위조 지폐의 정밀도는 단속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감탄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 산타우시 중구민민법원은 펑다샹에게 위조화폐죄와 중혼죄 등 복합적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동시에 개인 자산 전액 몰수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정지된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과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전국을 뒤흔들던 위조 지폐의 진원지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펑다샹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실화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금된 이후 몇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한 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되짚으며 누구보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펑다샹은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온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는지를 인정하면서도 그 출발점이 단지 생존이었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악의보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살아남기 위한 길을 찾으려 했다고 했으며 그것이 점점 돈이 되고 수요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자각하고 있었고 감옥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가 느꼈던 가장 큰 후회는 그 모든 능력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써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펑다샹의 기술과 정밀함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가진 천부적인 손재주가 다른 방식으로 쓰였더라면 어땠을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의 지폐 도안은 예술적 가치와 기술적 복제력 모두에서 높이 평가되었으며 어떤 이는 그 정밀도를 보고 인간 프린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범죄에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작한 위조 지폐로 인해 혼란을 겪은 상인들, 잘못된 지폐를 받은 시민들, 그리고 금융기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수치 이상의 파장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전국에 퍼져있던 수많은 위조 지폐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여운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님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펑다샹의 도안은 한동안 여러 불법 조직에 의해 계속 복제되었고 그의 체포 이후에도 유사한 위조 지폐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며 단속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그만큼 독보적이었고 모방조차도 그만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사회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법의 경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고, 펑다샹은 그 한가운데에 선 상징적인 존재로 기록됩니다.